진화의 최종 단계에서 폭발 후 수축되어 생성되는 시공간 영역입니다. 별이 폭발할 때 반지름이 극단적인 수축을 일으켜 밀도가 크게 증가하고 중력이 극도로 확대된 천체를 말합니다. 블랙홀은 빛도 전파도 X선도 빠져나오지 않아서 완전히 검은 구멍처럼 보일 거라 추정합니다. 중력으로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빛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파가 빠져나가지 못하며 엄청나게 강한 중력으로 어떤 물체든지 흡수해버리는 극단적으로 강한 우주 공간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지질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존 미첼은 뉴턴의 역학과 중력 이론을 기초로 별이 매우 무거우면서도 크기가 매우 작으면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 별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질량이 큰 물체에 대한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그의 생각은 후에 아인슈타인의 등장으로 인해 일반 상대성 이론에 근거를 두게 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이러한 검은 시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1969년 미국의 물리학자 휠러가 이 신비롭고 미지한 천체를 검은 구멍 블랙홀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해오던 블랙홀의 존재는 백조자리에 있는 백조자리 X1, 다른 이름 시그너스 X1이라는 블랙홀이 발견되면서 그 존재가 분명해졌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큰 질량이 존재하면 시공간이 휘게 되고 휜 시공간의 효과가 바로 중력을 발생시키고 블랙홀은 시공간이 심하게 휘어져서 어떤 입자나 빛도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의 바깥 경계면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고 블랙홀의 질량에 따라 정해지는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에 위치합니다.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이란 블랙홀이 되기 위한 어떤 물체 반지름의 한계점을 말합니다. 물체가 엄청난 질량을 가지게 되어 특정한 매우 높은 밀도에 가까워지면 물체의 중력이 극도로 커지게 됩니다. 물체의 질량이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고 축태압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중력을 갖게 되어 그 물체의 크기가 슈바르츠실트 반지름보다 작아지면 블랙홀이 됩니다. 질량이 태양과 같은 경우 블랙홀의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은 3km이고 태양의 1억 배의 질량인 블랙홀의 반경은 3,5km로 고작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크기는 지구로부터 블랙홀까지의 거리에 비해 너무 작아서 현재 어떤 망원경으로도 직접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은하 중심부에는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하고 이 블랙홀에 물질이 지나치게 유입되면 은하 중심부는 활성화되어 매우 강력한 빛을 방출하는 퀘이사나 활동 은하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랙홀이란 용어의 사용 사례입니다. 블랙홀에 대한 최초의 언급 사례는 1783년 존 미첼이 과학자 헨리 캐번디시에게 보낸 서한에서 만약 태양의 반지름이 5000분의 1로 줄어든다면 무한한 높이에서 그 구체로 낙하하는 물체는 표면에서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빛이 관성량에 비례하는 인력을 받게 된다면 구체에서 방출되는 모든 빛은 자체 중력으로 인해 구체로 다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의 수학자 피에르 시몽 드 라플라스 후작도 1796년 우주체계 해설이라는 저서에서도 유사한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빛이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암흑성 개념의 주장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15년 아인슈타인이 중력이 빛의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고안하여 이를 증명하게 됩니다. 이후 블랙홀과 관련하여 과학자들의 활발한 연구가 이어지고 1970년대에 들어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과 열역학 법칙의 조화를 연구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인 블랙홀 열역학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1964년에 이르러서 블랙홀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미국 과학진흥협회에 참가한 앤 어빙 기자가 우주의 검은 구멍들 Black Holes in Space라는 제목으로 블랙홀과 관련한 기사를 내면서 블랙홀이라는 용어가 지면에 공식적으로 사용된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1967년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존 아치볼드 휠러가 그의 강의에서 블랙홀과 웜홀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블랙홀의 생성입니다. 천체의 크기가 슈바르츠실트 반지름보다 작아지면 블랙홀이 되는데 예를 들어 태양의 경우 지름을 3km보다 작게 만들면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은 다시 말해서 블랙홀이 되기 위한 어떤 물체의 반지름의 한계점을 말합니다. 질량이 아주 큰 별은 진화 과정에서 중력에 의해 수축되고 그 크기가 슈바르츠실트 반지름보다 작아지면서 블랙홀이 됩니다.
물체가 작은 공간에 압축되면 강한 중력이 발생하여 주변의 물질을 잡아당기게 되고 점점 커지게 되며, 이렇게 물질이 많이 압축되어 중력이 빛을 빨아들일 정도가 되면 블랙홀이 됩니다. 밀도와 중력이 무한대가 된 공간 속의 물질이 극단적인 수축을 일으켜서 그 속에서는 빛, 에너지, 물질, 그리고 입자의 어느 것도 탈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태양보다 수천 배 크고 무거운 별이 마지막 진화 단계에서 적색 초거성이 되어 초신성 폭발에 의한 강력한 수축으로 블랙홀이 됩니다. 또한 대폭발로 우주가 창조될 때 거대한 우주의 물질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져서 강한 압력에 의한 높은 밀도로 압축되어 블랙홀이 탄생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극도의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블랙홀은 주변의 빛을 휘게 만드는데 블랙홀의 중앙을 비추면서 윤곽이 드러나는 것을 블랙홀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자, 블랙홀의 생성 과정을 다시 추가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질량이 매우 큰 별의 마지막 단계에서 작은 별은 백색 외성의 최종 진화 단계를 거치지만, 태양보다 8배 이상 무거운 별은 적색 초고성이 되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게 되고 중성자별로 남습니다. 이 중 밀도가 무한대에 가까운 것을 블랙홀이라고 하며, 부피가 0이고 밀도가 무한대인 특이점이라고 정의된 한 점으로 압축되어 특이점은 블랙홀의 중심을 이루게 되고 블랙홀의 표면인 사건의 지평선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주의 대폭발 빅뱅으로 인해 우주의 물질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져서 블랙홀이 무수히 생겨났으며, 이것을 원시 블랙홀이라고 하고, 초기 당시 우주 전체의 압력이 매우 커서 높은 밀도로 압축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블랙홀의 특징입니다. 블랙홀은 보통의 천체들처럼 특정한 공간을 물질들이 채우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블랙홀의 크기는 외부와 단절된 영역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블랙홀의 성질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블랙홀이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블랙홀은 항성의 최종 진화 단계에 이르러 폭발한 뒤 수축이 진행되며 생성되는데, 이렇게 생겨난 블랙홀은 형성 이후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면 오로지 세 개의 독립적인 물리량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 물리량은 질량, 전하, 각 운동량이며, 이 세 가지 물리량과 변수들이 완전히 동일한 두 블랙홀이 있다면 이 두 블랙홀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의 관계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블랙홀은 항성을 흡수하거나 블랙홀끼리 서로 융합하면서 초대질량 블랙홀이 형성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는 크든 작든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블랙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블랙홀의 중심에 시공의 곡률과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중력 특이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초신성 폭발 시 에너지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중심의 중성자별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며, 중성자는 더 큰 압력을 받아 또 아래로 무너져서 연속적인 무너짐이 계속됩니다. 폭발 시 별의 외피 부분은 터져서 우주 공간으로 나가지만 핵은 중앙의 한 점으로 급격히 수축하게 되어 결국 블랙홀 중심에는 거의 부피가 없고 질량만 존재하는 특이점이 생겨납니다. 회전하지 않는 블랙홀은 하나의 점과 같은 형태의 특이점을 갖게 되고, 회전하는 블랙홀은 고리 모양의 특이점을 갖게 됩니다. 블랙홀의 모든 질량은 이 특이점에 모여 있으며, 특이점의 질량 밀도는 무한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는 순간 이 특이점으로 자유낙하와 같은 형태로 빨려들게 됩니다. 특이점에 빨아들이는 힘이 너무 강력하여 역방향으로 가속을 시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체가 특이점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길쭉하게 엿가락처럼 늘어져 찢어지게 되는 것을 국수효과라고 부릅니다. 또한 가설상으로는 전하량을 갖는 라이스너 노르드스트램 블랙홀이나 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경우 특이점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블랙홀이 웜홀로 기능하게 되어 다른 시공간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로지 가설로만 존재하는 가능성일 뿐입니다. 다음은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란 블랙홀로부터의 탈출이 불가능해지는 경계선인데, 즉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외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계면을 Event Horizon,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물질과 빛이 블랙홀의 질량을 향해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고 밖으로는 나올 수 없는 시공간의 경계이며, 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빛은 물론 그 어떤 것이라도 바깥으로 탈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홀 내부의 거대 질량의 존재가 시공간을 왜곡시켜서 블랙홀 바깥으로 나가는 경로가 사라진 곳이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력에 의한 붕괴 속도가 탈출하려는 빛의 속도보다 커지므로 내부로 들어온 물질이나 빛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경계에서 그 사건에 대한 정보가 외부의 관찰자에게 도달할 수 없어서 사건이 벌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그곳을 넘어가면 그 어떤 것도 블랙홀로부터 절대 탈출할 수 없고 사건의 지평선 안은 극도의 중력이 작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역할이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중력의 크기가 무한대로 치솟으므로 시공간이 왜곡되어 시간이 외부에 비해 느리게 가며 차라리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력시간 지연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중력시간 지연이란 중력을 발생시키는 질량으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관찰자들이 각자 관찰한 사건의 시간을 다르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중력시간 지연 효과에 따라 멀리 있는 외부 관찰자가 블랙홀 근처의 시계를 본다면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블랙홀로 낙하 중인 관찰자의 시계는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건의 지평선을 넘게 되더라도 특이현상이 없어서 그 순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은 블랙홀의 종류입니다. 블랙홀은 유형과 크기별로 종류를 나눌 수 있으며 유형별로 나누었을 때 블랙홀은 질량, 운동량, 그리고 전하에 의해서 블랙홀의 특징이 결정되며 블랙홀이 되기 이전 천체의 성질과는 무관합니다. 먼저 블랙홀의 유형별 종류입니다. 여러 블랙홀의 종류 중 단순한 점 모양이며 사건의 지평선이 하나이고 질량만 있고 전하나 각 운동량을 갖고 있지 않은 블랙홀을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회전하지 않고 전하만 있으며 사건의 지평선이 두 개 존재하는 블랙홀을 라이스너 노르드스트램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하는 없고 회전만 하는 고리 모양의 블랙홀을 커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량도 있고 각 운동량도 있고 전하도 있는 블랙홀을 커 뉴먼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블랙홀의 크기별 분류입니다. 먼저 마이크로 블랙홀입니다. 마이크로 블랙홀은 하나의 원자만큼 작지만 그 속엔 산하나만한 질량이 있으며 호킹 복사에 의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수명이 매우 짧으며 사건의 지평선 크기가 기본 입자 수준입니다. 다음은 원시 블랙홀입니다. 원시 블랙홀은 가설상의 존재로 우주 초기의 대폭발 시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존재하던 물질의 밀도가 매우 높을 때 형성된 블랙홀을 말합니다. 빅뱅 이후 처음 얼마 되지 않은 순간 동안에 압력과 온도가 극에 다다를 때 안정적으로 생성된 블랙홀입니다. 다음은 항성질량 블랙홀입니다. 항성질량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흔하며 질량이 큰 항성이 생을 마감하기 전 항성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후 중력 붕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런 항성질량 블랙홀은 초신성 및 감마선 폭발 현상으로 관측되며 우리 은하에서 가장 큰 항성질량 블랙홀은 2007년에 관측되었고 현재 우리 은하에는 수개의 항성질량 블랙홀 후보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중간질량 블랙홀입니다. 중간질량 블랙홀은 초대질량 블랙홀보다는 작고 항성질량 블랙홀보다는 큰 블랙홀입니다. 이런 중간질량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거대한 항성이 중력 붕괴를 한 후 형성된 항성질량 블랙홀의 일부라고 추측되며 중력파로 인해 기타 소형 물체들이 항성질량 블랙홀과 하나가 되어 생성되거나 극단적인 조건이 부족하여 초대질량 블랙홀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은하의 첫 번째 중간질량 블랙홀로는 궁수자리 A별에서 3광년 떨어진 거리에서 궁수자리 A별을 공전하고 있는 GCIRS 132가 관측되었습니다. 다음은 초대질량 블랙홀입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은하들이 병합되면서 커지는 과정에서 질량이 늘어났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의 질량은 최소 태양의 수십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고 대부분 은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무거운 천체가 폭발하여 형성된 후 물질의 강착을 통해 성장했을 거란 가설과 최초의 별이 탄생하기 전 준성으로 붕괴한 후 태양 정도 질량의 블랙홀을 형성하고 그 후 빠른 강착을 통해 초대질량 블랙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1년 12월 NGC 4889 은하의 중심 블랙홀이 발견되었는데 이 블랙홀은 질량이 무려 태양의 210억 배나 되는 관측 역사상 가장 커다란 초대질량 블랙홀입니다. 또한 2012년 천문학자들은 작은 렌즈형 은하인 NGC 1277의 중심에 있는 특별한 블랙홀 하나를 관측하였는데 이 블랙홀의 질량이 NGC 1277의 팽대부 질량의 5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태양 질량의 180억 배나 되는 개자리의 OJ287 블랙홀이 확인되었고 그 블랙홀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태양 질량의 1억 배나 되는 또 다른 위성 블랙홀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2월 13일에는 미국의 천문학자 루스 발릭과 로버트 브라운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초대 질량 블랙홀인 궁수자리 A별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우리 은하 중심부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약 440만 배이고 슈바르츠 실트 반경은 1300만 킬로미터로 태양과 지구 거리의 약 12분의 1입니다. 최근 관측 결과 초대 질량 블랙홀은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모든 은하의 중심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하와 그 은하 중심부 초대 질량 블랙홀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은하와 블랙홀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화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랙홀의 관측 방법입니다. 한번 빨려 들어가면 탈출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절대적인 존재인 블랙홀은 도대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정도로 크고 넓은지,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 관측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블랙홀의 관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랙홀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관측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을 발하는 별이나 은하는 관측이 용이하지만 블랙홀은 빛 자체를 발하지 않고 중력이 너무 강하고 어둡고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관측할 방법이 없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론상으로만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블랙홀을 볼 수는 없지만 블랙홀 근처에 있는 어떤 별에서 방출되는 기체가 블랙홀로 끌려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X선을 전파 망령을 통해 블랙홀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블랙홀 근처를 지나는 별은 그 별에서 발하는 빛이 휘어지므로 그것을 측정하여 블랙홀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의 존재는 사건의 지평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측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매우 강한 중력으로 인해 주변 항성들이 방출하는 가스 물질을 끌어당기는데 이러한 물질은 블랙홀의 주위를 회전함과 동시에 가스 물질로 이루어진 디스크를 만듭니다. 이를 강착 원반이라고 합니다. 이때 강착 원반은 내부 가스 사이의 마찰열로 수백만 도에 달하는 고온이 되고 바로 빛과 같은 X선을 내뿜게 됩니다. 이 X선을 전파 망원경이 측정할 수 있는 것이며 X선이 주는 정보는 블랙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관측에 요구되는 여러 방법과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먼저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 VLBI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여러 전파 망원경들을 지구 곳곳에 배치시켜서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총 6개 대륙에 8개의 망원경을 설치하여 연결한 다음 관측하는 것입니다. 이 관측 기술은 두 물체를 각각 분리하여 볼 수 있는 능력인 분해능을 높일 수 있으며 분해능이 크다는 것은 멀리 있는 물체의 해상도를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블랙홀 고해상도 이미지 재구성 기술인 CHIRP Continuous High Resolution Image Reconstruction Using Patch Priors입니다. 이 기술은 측정된 일부 전파를 이용하여 예측된 전파를 전체적인 빈 부분에 채워 넣어서 알고리즘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측 기술의 정밀도는 런던의 집에서 뉴욕으로 출장 간 남편이 묵고 있는 호텔방에 걸려있는 벽시계의 분침 굵기 수치를 알아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블랙홀의 그림자를 이용한 그림자 관측 기술입니다. 블랙홀의 중력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멀리 있는 전파가 블랙홀을 지나갈 때 거리상으로는 블랙홀에 이끌려 빨려들지는 않지만 중력 때문에 휘어진 상태로 지나치게 됩니다. 이런 휨 상태를 통해 블랙홀의 윤곽을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휘감는 듯한 빛과 전파가 관측된다면 근처에 블랙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2019년 4월에 관측되었던 초대질량 블랙홀 M87도 처음에 그림자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중력 렌즈 현상 중 하나인 셀프 렌징 효과를 이용한 것인데요. 블랙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반성이 블랙홀 앞을 지나치면 가려진 동반성에 의해 방출되는 빛이 훨씬 더 밝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블랙홀의 중력 때문에 블랙홀 주변의 시공간을 심하게 휘어놓게 되고 그 결과 더 밝게 한 군데로 모아주는 일종의 볼록 렌즈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설치된 블랙홀 관측에 사용되는 망원경으로는 미국의 서브밀리미터 망원경 SMT, 스페인의 유럽 국제전파 천문연구소의 IRAM 30m 망원경, 하와이의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망원경 JCMT와 서브밀리미터 집합체 SMA, 칠레의 아타카마 밀리미터 서브밀리미터 전파 간섭계 ALMA와 아타카마 패스파인더 APEX, 멕시코의 대형 밀리미터 망원경 LMT, 그리고 남극의 남극 망원경 SPT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블랙홀의 관측입니다. 블랙홀의 존재가 보다 분명해진 계기는 백조자리에 있는 백조자리 X1,
다른 이름 시그너스 X1이라는 블랙홀이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백조자리 X1은 최초의 X선 관측 위성 우후루의 X선 망원경에 의한 관측으로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블랙홀이 실제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백조자리 X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조자리 X1은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블랙홀로 추정되는 최초의 X선 천체입니다. 1964년에 발견되었고 지구로부터 대략 6,500광년 떨어져 있는 고질량 X선 쌍성에 속해 있습니다. 백조자리 X1의 쌍성은 청색 초거대 병광성 HDE 226868이며 백조자리 X1으로부터 대략 0.2 AU 떨어져 있습니다. 백조자리 X1은 HDE 226868을 5.61을 주기로 아주 가까이서 돌고 있지만 질량은 적어도 태양의 7배 이상임이 확인되면서 최초로 발견된 블랙홀로 기록되었습니다. 백조자리 X1의 사건 지평선의 반지름은 대략 26km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0일 6개 대륙에 위치한 8개 전파 망원경으로 지구로부터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거대 은하 M87 중심에 위치한 블랙홀을 관측했습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제트 분출이 사건 지평선 망원경 Event Horizon Telescope에 의해 관측되었습니다. M87 블랙홀로부터 광학, 적외선, X선, 그리고 감마선 등 전체 전자기파 다파장과 M87 은하 크기보다 더 큰 제트를 분출하는 모습이 사건 지평선 망원경 국제연구팀에 의해 관측된 것입니다.